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예순이 원래는 어디에서 뭐 하던 여자였고, 그는 어떻게 김일성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중매는 또 누가 섰던지에 대해서, 그리고 김예순이 또 김일성과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랑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던지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김혜순이 김일성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고, 어느 때 어떻게 일본군에 체포되어 기순하게 되며,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까지 갔다가 광복 후에는 이제 종당의 평양 끝이 다시 김일성을 찾아와서 재회하고 여행을 평양에서 김일성이 덕분에 잘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김일성이 실제 동영상 하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잘 다녀라고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한 방금 보신 것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국에서 2005년 4월 15일인가 아마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 방금 가사를 자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북한에서는 이 노래를 김일성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저 사양가를 좀 검색해 보니 1929년인가 길림에서 이제 김일성이 중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는 믿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젊었을 때도 김일성이 가장 애창했던 애창가였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김일성을 형상한 북한의 소설들, 예하면 북한의 유명한 소설가 서경기가 쓴 불멸의 역사, 고난의 행군, 이 장편 소설에서도 김일성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아주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사양가를 정말 좋아했고 또 빨치산 시절에도 애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 김예순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예순이 이제 김일성과 다시 만난 것은 1945년 11월 평양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이제 평양에 들어온 지 이제 불과 4개월도 되나마한 사이였는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즉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한편 무력으로 이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군대도 만들고 북한 쪽에 각 지역에다가 이제 당 조직도 내오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 단체였습니다. 유명한 여성 단체가 그때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체였는데 당시 북한 30여만 명의 각계 각층 여성들을 대표하는 6도의 여성 대표들이 6개 도의 여성 대표들이 이제 도여맹, 즉 여성동맹 조직사업 정형에 관한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김예순도 함경북도 대표로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창립대회가 있은 날 저녁에 김일성이 여성 대표들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일성, 김정숙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던 건물은 현재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청사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저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날 식사가 이제 끝난 뒤에 김일성이 좀 성격이 좀 호방하고 또 여자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날 여성 대표들한테 오라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여명까지 이제 창립됐으니까 어떻게 그냥 헤어지겠느냐고 모두들 이제 노래나 한마디씩 하고 헤어지는 게 어떻겠어 하니까 모두 좋다고 찬성했는데
김일성이 그 집이가 작은 방은 아니었지만 워낙 초청된 사람들이 많아서 뭐 김일성, 김책, 안길 이런 몇몇 남자들은 이제 윗방에 앉고 아랫방에 이제 큰 방 그 사이 미닫이를 없애고 아랫방에는 그 여성 대표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모두 일어서서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를 한 곡조씩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북조선 쪽에서는 그 한창 유행이던 뭐 양산도에다가 눈물 젖은 두만강에다가 또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노래까지 다 올렸는데 그 이제 시계바늘 순서로 이제 차례차례 한 곡조씩 뽑다가 드디어 그 함경북도에서 온 여성 대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숨죽이고 뒷자리에 숨어있던 김혜순이 이제 머리를 푹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그 단단한 세파에 부대끼면서 얼굴도 그때는 많이 거칠었겠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금방이라도 이제 눈물을 쏟을 듯한 그런 얼굴을 쳐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제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노래가 바로 평소에 김일성이 부르기 좋아하고 또 산속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당연히 그 김혜순이가 그 노래를 모를 리가 없죠.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잘 다녀오라 눈물 흘리며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김일성이 젊었을 때 빨치산서 산속에서 이제 항일투쟁을 하면서도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닙니까? 겨우 이절까지 이제 부르고 얼굴을 감싸지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오라키가 해산할 때 김정숙이 몰래 김희순이 뒤에 와서 언니 나 좀 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김혜순이 손목을 딱 잡더랍니다. 정수가 하고 이제 김혜순도 마침내 두 손을 얼굴을 감싸지고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뭐 김혜순을 부둥켜 안고 김정숙도 함께 울었대요. 둘이 원래 산속에서 그 친구였고 같은 여대원이었고 또 친하게 지냈고 언니 동생하고 불렀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때는 참 상황이 이제 바뀌어졌죠. 원래는 김혜순이 남편이어야 했을 김일성과 결혼하고 그때 김정숙은 벌써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이남 일녀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장남의 김정일, 차남의 그 김만일, 그리고 이제 딸이 김경희예요. 이렇게 이제 이남 일녀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김정숙이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김혜순을 김일성이 이제 부르더랍니다. 혜순 동무, 여기 좀 들어 하고. 눈치 빠른 김정숙이 채꺼더 그 김혜순을 그 옷방으로 밀어 올려보내고 자기는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때 그 김혜순이 이제 울면서 김일성한테 절규했답니다. 수상님, 그때 왜 정숙이만 데려가고 나는 데리러 오지 않았는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조고라 돌아온 뒤에 계속 혜순이를 수소문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건국 초기이다 보니까 이제 내각 수상과 당 총비서가 김일성이 그때 이 두 가지 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혜순이 이제 그 귀순서에 도장을 찍고 그 일본군한테 놓여 나온 이 사실이 신문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북에 왔던 그 항일연군 출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김혜순이가 이미 귀순한 걸. 그러나 이제 김정숙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김정숙이 이제 김혜순을 챙겨줘가지고 김혜순이 그 함경북도 여맹위원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숙이 죽고 나서는 뭐 누구도 뭐 돌봐주지 않고 또 그 간부 이런 신원 사업을 신원 그 요해 사업을 할 때 김혜순도 이제 그 귀순자로 몰려가지고 모든 그 공직에서 떨어지고 그냥 그 별 볼일 없는 시골 안악일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 이제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모든 정권을 쥐게 되고 또 김일성에게 대항하던 그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나서 김일성이 이제 지시했대요. 김희순한테도 그 항일 수사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새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그 이제 말년에는 그 간호리원도 곁에다가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해방 후에 이제 평양에서 직접 김혜순을 만나 취재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조선중앙방송사 그 교양부의 기자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이분이 후에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직접 만나기까지 했는데, 후에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이분에게서 김예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김예순이 체포되던 시간, 장소, 뭐 이런 건 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중국의 자료하고, 그러나 비교적 자세하고도 또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1940년 7월에 김혜순, 박정수, 이두수, 이 사람들이 이제 묵고 있었던 화룡의 화라즈 밀령에서 이들을 체포하는데 직접 참가했던 생존자 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고담과 그리고 또 김혜순을 직접 취재했던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선생의 이야기를 대조해보면 굉장하게 부합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의 증언자의 이야기는 잠깐 뒤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해고록에서 단 한 번도 왕청유객대 시절의 한성이나 또 이 육사 시절의 김혜순에 대해서 그들이 체포된 뒤에는 귀순했다는 사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독약 봉지를 이제 치마적으로 썩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던 그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성의 경우는 그가 이제 유객대 시절 김일성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중대장 한흥권의 여동생이라는 사실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도약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여자도 김일성이 밑에서 이제 활동했던 한 이런 소대장의 미망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대성산 열사령에 지금 동상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성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김일성을 연구하는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한성희와 김혜순을 혼돈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해방 후 여명위원장이 되었던 사람을 한성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성희가 김혜순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김일성과 김혜순은 어느 때부터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가? 김혜순이 체포되었던 시간은 당시 신문기사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1940년 7월 5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정확하게 한 달 뒤인 1940년 8월 10일에 도나의 할바령에서 이른바 할바령 회의라는 걸 소집하게 되는데, 물론 이 북한에서는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항일혁명이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은 유생력량을 보존 축적하기 위한 그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존 축적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좋았지 사실상 이제는 모두 각자 흩어져서 제각기 소련으로 이제 도망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약 2개월 뒤인, 그러니까 김혜순이 체포된 뒤 약 2개월 뒤인 10월에는 바로 이 할바령에서 다시 안도의 처창즈 남쪽으로 이동한 뒤에 삼도만이 산림을 가로타고 연길과 왕청을 거쳐서 훈춘 쪽으로 빠진 뒤에 김일성은 이제 오늘의 훈춘시 양포 만족향 뒷산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서 동영 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로 훈춘하를 넘어서 소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도에서 만주에서 이제 소련으로 탈출하던 노선입니다. 제가 여기서 김일성이 탈출하던 노선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역사가들이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창즈 도나의 할바령에서부터 안도의 처창즈 남쪽으로 이동하여 삼도만이 산림을 가로타고 연길과 왕청 경내를 지나서 훈춘 쪽으로 빠진 뒤에 오늘의 중국 길림성 훈춘시 양포만족향 뒷산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서 동영 쪽으로 40여리를 이동하다가 바로 훈춘하를 넘어서 소련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철수하던 노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김혜순이 체포되었던 1940년 7월 5일을 전후하여 김일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그 족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혜순이 김일성과 헤어지게 된 것은 1939년 5월 말경 아니면 6월 초순경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이방명군 주력부대는 조선 무산지구 진공전투를 벌이고 중국의 화령경내로 이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룡지방에서 한창 밀령도 건설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먹게 될 쌀들도 준비하면서 아주 바삐 보내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나오는 우리 통사의 이야기도 바로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일록은 총주위부로부터 김일성이 이제 주력부대를 인솔하고 빨리 도나 쪽으로 올라와서 박명군 진안장이 부대와 협동작전을 벌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두고 북한에서는 이른바 대부대 선의 작전이라고 이렇게 지어 부릅니다. 그때 김일성은 이제 부대가 대대적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바로 그 참모장 임수상과 이제 독립대대 대대장 지감용이의 화룡지방에서 모아뒀던 쌀을 모두 가지고 먼저 앞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지감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수상과 지감용이 그때 인솔하고 먼저 떠났던 부대는 약 60여 명 가량 되는데, 이제 독립대대가 한 60여 명 되고, 그리고 임수산이 또 자기 경위소대를 한 10여 명 데리고 함께 떠났으니까 이제 합쳐서 한 70여 명 남짓합니다. 여기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상자들도 또 그래 환자들도 그리고 이런 노약자들도 몇 명씩 데리고 떠나다 보니 한 80여 명이 되는 이런 대호가 먼저 앞서서 떠났거든요. 그때 여기에 김혜순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김혜순은 폐병을 앓았습니다. 몸이 이제 너무 허약한 데다가 또 폐병까지 앓다 보니 그때는 아마 김일성과 이제 잠자리도 함께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화룡이 올기강에서 이제 김혜순이 여러 여대원들과 함께 이제 빨래를 하다가 쓰러져서 물이 떠내려가는 걸 이제 그 임수산이 달려가서 이제 구해가지고는 안고 밀령이 돌아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혜순이 그 물에서 떠내려가는 걸 구해 올라오면서 김혜순이 옷이 아마 모두 벗겨지다시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임수산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이제 김혜순이 몸을 이제 가려주었는데, 김일성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김혜순을 아주 구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밀령 여기저기서 퍼지면서 임수산이 나중에는 김일성하고 아주 대판드릴로 싸웠다는 그런 소문도 자자했습니다. 당시 그 김일성이 비록 그 이방병군의 총지휘였지만 그는 그냥 군사지휘관이었고 실질적인 그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이방명군의 당위원회 서기직은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또 그 이방명군 육사 부사장직도 함께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김재범도 후에는 일본군이 기순하고 맙니다. 김재범이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참모장 임수산도 그 이방명군에서는 그 굉장하게 말빨이 서는 사람이었고, 사실상 그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임수산은 실제 모습이 임수산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김일성의 아내였던 김혜순과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김일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렸다고 믿고 있었던 임수산은 당시 그 일록은 총정치부 주임이었던 정광에게 몇 번이나 김일성이 문제를 제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이야기지만, 보천보 전투 직후 이제 부대가 보천보를 스키했던 그 김일성이 7년대와 이제 8년대 일부가 중국의 장백형 쪽으로 항상 철수할 때 그 뒤에서 엄호하던 8년대가 이제 그 23도구의 배화자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그 동네 지주집을 겁탈하다가 이제 그 지주집 사랑채에서 살고 있었던 최씨라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그 8년대 연대장이었던 그 중국인 전영님이 그 여자의 남편을 그 현장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그 함께 있었던 주재일이라는 그 후에 김일성이 경위중대 지도원까지 되었던 그런 부하가 이 사실을 이제 몰래 김일성이 알려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때 그 최씨가, 남편이 그 당장에서 이제 죽은 그 최씨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살짝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재일이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이 몰래 그 최씨라는 과부한테 이제 웅담이랑 마련해가지고 밤마다 찾아가고 했다고 누가 그 일록은 총정치부에 제보했는데, 그 제보한 당사자가 바로 임수산이라고
김일성은 이제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임수산이 제보한 것이 아니고 그 중국인 중대장 최씨 그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던 중국인 연대장 전영림이 이 일을 직접 위증민에게 일러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위증민은 그때 이군을 총괄하고 있었던 정광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제 정광으로 하여금 이 일을 처리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 본인이 또 아주 무서운 바람둥이여서 뭐 무슨 동네의 어떤 과부하고 몰래 좋아한 그 일을 그냥 웃고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김일성을 뭐 처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렇게 이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아프기까지 했던 김혜수는 김일성에게 이제 임수산하고 또 혹시 무슨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바람에 아주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는 이제 마음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때 몇몇 이제 여대원들이 곁에서 울고 있는 김혜순을 위로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 곁에서 같이 김혜순을 위로해주곤 했던 그 여대원들 속에는 김정숙도 들어있었고 또 그 후에 파란정숙이라고 불리는 이제 박정숙이 더 들어있었고 이때의 김일성이 이제 김혜순에 대한 마음은 비교적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생존자들이 이제 들려주고 있는 증언에 의하면 제가 여기서 생존자들이 이름을 함부로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 이제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때도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김일성은 한창 정력이 끊어넘치는 27, 8세의 나이였습니다. 원래 영웅호걸이 곁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일성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김혜순이 너무도 지쳐 있었고 또 이제 몸에는 병까지 얻었다 보니까 그게 1939년 5월 아니면 6월경 일입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동시에 이제 겹치게 되느냐면 안도와 화룡 접경지대의 화라지 밀령 말고도 김일성은 화룡 쪽이 장산령, 그러니까 지금이 화룡현 장산령 임장을 말합니다. 창산령 민창이라고. 그쪽에다가 이제 예비 밀령을 하나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밀령은 비교적 은밀했으며 참모장 임수산도 모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수산은 화라지 밀령에서 이제 쌀을 지고 먼저 떠났는데 그때 이 김일성의 부대는 다른 한 예쁜 여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제가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게 될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김일성은 얼마 뒤에 이 여자와 이제 살을 섞게 되는데 밀령 밀령에서 첫날 만났던 그날 밤에 바로 이 여자를 얼마나 호되게 해놓았던지 이 여자가 아주 녹초가 되어서 입을 하불리고 자고 있을 때 김일성은 원래 이 여자가 벗어놓은 치마 조거리 속에서 이제 노약봉지를 뒤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 여자로부터 자기가 그때 영길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간도지고 도벌사령부 특무기관으로부터 이제 직접 임무를 받고 들어와서 김일성을 독살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길령군에 처형당하지도 않았고 김일성은 거의 10개월 넘게 이 여자를 계속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밤마다 함께 데리고 잤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혜순을 임수산에게 맡겨서 떠나보낸 것이 바로 그때쯤 일이니까 사람들은 김혜순이 그때 잠시나마 김일성에게 버림받고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려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주 이제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이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본 결과로는 정확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혜순을 떠나보낼 때 그때 김혜순만 떠난 게 아니라 김정숙도 따라 떠나고 이두수도 함께 따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숙은 그때 김일성의 아내가 아니라 지감룡이 아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감룡은 바로 그때 임수산과 함께 먼저 도나 쪽으로 출발했던 선발부대의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1월 중순 그때 김정숙과 이두수가 불쑥 김일성 앞에 나타납니다.
임수산을 따라서 먼저 이제 안도와 도나를 지나서 화전형 경내로까지 들어갔던 그 김혜순, 김정수, 이두수 이 사람들이 오도양차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밀령에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뭐 좀 편안하게 지냈지만 후에 토벌대가 이곳을 찾아내고 여러 차례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은 화려에서 도나 쪽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임수산에게 화전 쪽의 그 오도양차와 도나 쪽의 마호라는 곳에 밀령을 두 곳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 두 곳에서 이제 서로 기각지시를 삼고 어느 쪽에 토벌대가 먼저 달려들게 되면 이제 그쪽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이쪽 밀령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서로 보강하는 작용을 하게끔 밀령을 두 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마호 쪽에, 도나 마호 쪽에는 만주군이 갑작스럽게 이제 증강되는 바람에 그쪽에다가 밀령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도나의 마호가 바로 김일성 부대의 그 연대장이었던 오중립이 전사했던 육과송이라는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호 쪽에는 밀령을 못 만들고, 임수산은 이제 그 화전의 오도양차에다가 이제 밀령을 만들어 놓고는 아주 그 쏙 서북쪽으로 더 들어가서 오늘 이 정무현, 길림성 정무현, 바로 그 몽강현이 동패자에다가 밀령을 만들었는데, 그때 화전이 오도양차에다 숨겨뒀던 쌀들을 모조리 몽강 쪽으로 또 가져다가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도양차에 있던 부상병들은 그 예하면 김혜순, 이런 데는 몽강까지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오도양차에다가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 김정숙과 이두수가 달려와서 이제 그 임수산이고 오도양차 밀령의 쌀을 다 가지고 몽강 쪽으로 옮겨갔단 말을 듣고 정신없이 이제 김혜순을 보러 그 화전의 오도양차로 달려갔습니다. 김정수가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김일성이 곁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게 1939년 11월경 좌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혜순이 이제 너무 여유여서 삐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본 김일성은 그때 오도양차 밀령에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 육과송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과송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제 이도수, 박정숙 등에게 김혜순을 맡겨서 다시 그 화라지 밀령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몽강의 동패자로 쌀을 가지고 갔던 임수산이 그만 일본군 토벌대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때 그 지감용만 겨우 한 개 소대를 데리고 이제 포위를 뚫고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임수산은 체포된 뒤에 얼마 안 돼요. 바로 그 동화성 경무청 산하의 나카지마 공작반에 참가하게 됩니다. 나카지마 다마지로라고 부르는 이자가 또 어떤 자인지는, 이자가 그 해방 후에 이제 붙잡혀서 중국 무슨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그 진술서도 쓰고 이제 공술 자료도 많이 남겨놓았는데, 임수산이 이자의 공작반에 참가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독립적으로 갈라져 나와서 임수산 공작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임수산 공작대가 이제 김일성을 붙잡으려고 1940년 6, 7월경에 이제 활용 쪽으로 이제 기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라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라지라는 곳을 여러 차례 답사했는데, 주로 그 김일성이 활용해서 안도로 이동할 때 노선을 답사하다 보니까 이제 화라지 밀령을 그 주변의 산들을 다 뒤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후에는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에서 화라지 밀령 그쪽을 제가 답사하게 됐는가 하면, 한국에서 후에 박정희,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만주군 안도 특설부대에 참가해서 항일연군을 토벌하러 다녔다고 이런 기사들이 한때 나올 때예요. 그때 제가 시간으로 보면 박정희나 백선엽 이 사람들이 이거 항일연군하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그곳을 탑사하면서 또 자료를 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도 특설부대가 활동했던 화라지에서부터 도나 환총구까지 노선을 한번 탑사했어요. 그때 안도 또 도나 그리고 이쪽에 길림성 이제 당사관의 자료들을 같이 대조하면서 보니까, 그때 안도 특설부대는 박정희, 백선엽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39년도 그때는 안도 특설부대에 중대장에 조선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본 이름으로 홍고 키야미스라고 불렀던지 하여튼 그 조선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강제호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이 강제호가 이제 박정희나 백선엽에게 비하면 훨씬 선배였지요. 그리고 그 안도 특설부대의 중대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제호의 중대를 강제호의 이름을 따라서 홍고중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때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튀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화라즈가 지금은 그 중국 화룡시, 길림성 화룡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있지만 그 만주국 때는 안도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까지도 여전히 그 안도현 삼도향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도의 이도백화에서 발원하는 시냇물 하나가 한 줄기가 이제 화안촌 주변의 목란산 기슭을 감돌아서 이제 오도백화, 중국 쪽에서는 그 홍석하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이제 흐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펼쳐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산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화라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그 화룡현 서성진 화안촌의 화라즈는 소화라즈고 안도현 이도백화와 오도백화 사이에 있는 그 화라즈는 대화라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그 대화라즈로 뒤로 계속 펼쳐지는 옥황강, 석종산 이런 것들은 지금 길림성 정부에서 장백산, 홍석, 석봉, 원, 생태풍경부라고 이렇게 큰 이 산림지구를 조성해 놓고 있어요. 이 밀령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임수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때 그 임수산이 불쑥이 토벌대를 데리고 이곳에 나타났을 때 밀령은 그대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귀틀집은 다 불에 타버렸고 그 음속에 숨겨진 식량과 감자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1940년 그 초엽에 3, 4월경에는 이제 그 김일성이 그 화룡지방에서 홍기아 전투, 대마로코 전투 이런 전투를 치른 뒤에는 김일성의 주력부대도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 토벌대가 이제 주의력이 몽땅 그 김일성 부대로 이제 쏠려오는 바람에 김일성이 그 부대를 데리고 이동하기 어려워지니까 두 갈래로 나뉘어서 그 한 갈래는 그 500룡이 인솔하고 먼저 안도 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한 갈래는 당시 그 8년대 연대장이었던 손장산과 김일, 정치위원이었던 박덕산 8년대 정치위원 둘이 인솔하고 훈춘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8년대가 이제 먼저 풍비박산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훈춘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당시 그 이방명군의 정치부수임이었던 여백기가 이제 귀순하게 되면서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년대가 훈춘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습격당해서 거의 다 죽고 겨우 20여 명이 살아남아서 이제 할바령 쪽으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대도 할바령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500명이 또 숱한 대원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김일성은 이제 신변에 전문석, 지봉선 이런 몇몇을 데리고 화룡에서 잠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화룡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기련 세리나에 그 김재범이가 이제 주의부를 하나 설치해두고 있었는데 그때 김재범이가 위증민이 파견을 받고 남만성위원회 산하의 동만사업위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리나 지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재범이 이제 주임을 맡았던 동만사업위원회가 동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성의 부대를 영도하게끔 지도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범이 어제까지는 김일성이 부하였는데 이때는 김일성이 부하에서 일야 김일성이 상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재범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김일성이 원래는 그 김재범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지점까지 가려다가 가지 않고 그 화라즈로 김혜순을 데리러 갔는데 그때 마침 김혜순은 그 폐병에다가 이제 독감까지 깁쳐가지고 아주 몸이 막 뜨겁고 열이 몸이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몸이 불덩이가 되어서
정신까지 이제 의식도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그때 빨리 이동해야 된다고, 지금 임수산이가 붙잡혀서 귀순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임수산이 이곳으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저 장산령 쪽으로 그쪽에다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밀령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장산령 쪽에 밀령이 그대로 있는가 알아보러 갔던 대원이 돌아와서 폭우가 와서 그 밀령을 다 망가뜨려서 밀령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집도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김일성이 그때 이제 먼저 대원들을 데리고 장상면 쪽으로 귀틀집을 만들어 놓으려고 먼저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혜순이 이제 독감 때문에 운신이 어렵게 되자 그때 이두수하고 박정숙을 거기에 남겨놔서 김혜순을 이제 조금 돌보게 하고, 우리가 가서 장상령 쪽에 가서 귀틀집을 만들어 놓은데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전문섭, 지봉손 몇몇을 데리고 떠났는데 김정숙도 그때 김일성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원래 아내였던 김혜순과 후에 김일성의 아내가 되는 지감룡의 아내 김정숙의 운명이 이렇게 이때 바뀌게 됩니다. 김일성이 그 전문섭, 지봉손, 김정숙 등 이 몇을 데리고 화라지에서 장상령 쪽으로 떠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임수산에 부속 이 화라지 밀령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길어지군요. 지금 보니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해서 아주 구독자가 수만 명씩 되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항상 이렇게 길어서 참 큰일입니다. 원래는 그 1, 2편, 2편에 걸쳐서 이제 마치려고 했던 김혜순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3번째 편까지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김혜순이 붙잡힌 뒤에 어떻게 기순하게 되었으며, 또 누가 보증을 서서 어떻게 놓여 나왔으며, 김혜순이 붙잡혔던 그 화라지 밀령을 습격할 때 임수산을 따라 함께 갔던 중국인 생존자의 증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